런던 타임즈의 회의론자 기자는 한국의 시스템은 절대 미국보다 좋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세계 식량 위기와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 속에서 그는 한국의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비판하러 왔지만 대신 평생 신봉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문화적 충돌과 깨달음의 순간을 담은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신문 기자였어요. 런던 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었죠. 직장 동료들은 제 뒤에서 저를 회의론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별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모든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항상 질문하며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키는 188cm 정도로 꽤 컸고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날카로운 파란 눈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느낌을 주곤 했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 직업에서는 중요했거든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가로지르며 먼지가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에 가줘야겠네. 상사가 의자에 기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계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먹을 계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한국은 비슷한 문제를 훨씬 더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내줬으면 해.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시스템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잘 작동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방식은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해요. 사진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상사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가야 하는 거야, 마이클. 넌 그것이 작동한다고 믿지 않잖아. 그러니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보라고. 책상으로 돌아와서 컴퓨터에 있는 미국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가게 밖에서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계란이 있어야 할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식당 주인들은 문을 닫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도시에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마지막 계란 상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류 독감으로 많은 닭들이 죽으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화재가 몇몇 대형 농장들을 파괴했죠. 이제 미국인들은 아침 식사용 계란을 구할 수 없었고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꾸리고 있었어요. 셔츠는 완벽하게 접혀 있었고 노트북은 크기별로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질서를 좋아했어요. 계획을 좋아했죠. 놀라운 일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닭을 감시하는 큰 기술 농장들이 있었죠. 질병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계에 보여주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의 비행은 길었어요. 약 11시간 정도. 비행기에서 읽을 많은 보고서들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의 계란 생산 방법 한 보고서에 써 있었어요. 스마트팜과 AI 모니터링 시스템 또 다른 보고서에 적혀 있었죠. 한국이 과거의 조류 독감 발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화려하게 들리는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어요. 사람들은 제가 거짓을 꿰뚫고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 것보다 더 잘 작동한다면? 과연 제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기가 있을까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이고요.
무엇이든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런던은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돌아오게 될 마이클 스미스는 오늘 떠나는 마이클 스미스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고 있었어요. 저를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나라로 데려가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앉아있던 제 키 큰 몸은 뻣뻣하고 피곤했어요. 기내 가방을 들고 다른 승객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했는지였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벽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밀치거나 떠밀지는 않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수암을 찾는 곳, 세관, 출구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문객들에게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가방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안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지만 소음이 없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전 세계에서 방문했던 대부분의 공항과는 달랐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출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작업복, 카키색 바지와 소매를 걷어 올린 파란색 단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몇 가닥의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진지해 보였어요. 스미스지?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실용적인 옷차림 옆에서 제 정장은 갑자기 너무 격식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계란 생산과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특히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궁금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무례함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 중인 차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드라이브는 즉시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조직, 청결함, 사람들과 물건의 효율적인 이동이 모든 것이 중앙 집중적 통제에 의존하는 고군분투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정신적 이미지와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표면적인 인상은 기만적일 수 있으며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국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들을 받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주요 물류 창고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대중의 공포가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긴급 계란 수입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러 온 바로 그 시스템의 말이죠. 호텔 방에서 미국 위기관리사무소의 연락처인 로버트 존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네. 그가 인정했어요. 그의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분산된 대응 시스템이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어. 각 주마다 다른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조정이 악몽 같아.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비상관리 분야에서 20년 동안 일해왔어. 내가 아는 건 우리 시스템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어.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더라도 말이야.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아래로 서울의 저녁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일 준호의 스마트팜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시스템의 결함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함이 있을 테니까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스스로에게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제 가슴에서 자라나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었어요. 제가 틀렸을 가능성 말이죠. 아마도 제 회의주의가 편견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서울 밖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아침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시 건물들은 천천히 녹색 언덕과 작은 마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골마저도 얼마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약 1시간 후 작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에는 제가 상상했던 농장과는 전혀 다른 몇 개의 길고 하얀 건물이 서 있었어요.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달린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벽은 매끄러웠습니다. 이곳이 닭 농장이라고 하는데도 동물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농장처럼 보이지 않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살짝 미소 짓고 있었어요. 현대 농업은 많이 변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실내는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닭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찬 방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하며 앉아 있었어요. 계란이 생산되는 곳이라기보다는 기술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태블릿 컴퓨터를 집어들고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색상의 차트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닭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여줍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사료 수준, 수질, 그리고 각 닭 그룹의 건강 데이터까지요. 인상받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한국 전역의 깜빡이는 점들이 표시된 지도가 있는 다른 화면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와 연결된 농장들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느 위치에서든 건강 문제가 나타나면 시스템이 즉시 알려줍니다. 질병이 퍼지기 전에 그 농장을 격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준호는 저를 실제 닭을 보러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고 신발과 옷을 위한 특별한 커버를 착용해야 하는 청소실을 통과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닭장은 거대했지만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수천 마리의 닭들이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비를 확인하고 계란을 수집하며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연습된 춤처럼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이런 것을 알아차린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면서도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동물들이 더 많은 계란을 생산합니다. 닭에게도 좋고 사업에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준호의 태블릿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는 빠르게 확인한 후 근처 작업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업자는 즉시 특정 구역으로 이동하여 물 공급 장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작은 물 흐름 문제였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닭들이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이를 감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더 많은 건물을 방문하고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란이 어떻게 수집되고 품질 확인을 거치고 세척되고 포장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세심한 사람의 작업과 스마트한 기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작업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간단한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깔끔한 양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밥, 채소, 그리고 소량의 고기.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는 동안 준호가 말했어요. 농장들이 따로 운영되나요? 각자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믿습니다. 각 농부가 자신의 사업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죠. 준호는 잠시 이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농업을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로 봅니다. 한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의 말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계란 부족 사태가 몇몇 농장에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준호는 저를 농장단지 근처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함께 참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내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일부는 농부였고 다른 이들은 지역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필요, 공유자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차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진 한 노인 여성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다가와 준호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번역했어요. 그녀가 당신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당신 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회의가 다른지 궁금해하시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논쟁해요. 모두가 먼저 들려주고 싶어 하죠. 여성은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어요. 준호는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는 목표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이 인상적이었다는 건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생각에 도전한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였어요. 농장 노동자들, 마을 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불빛이 제 이미지 뒤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기 위해 서구적 접근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질문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국가 비상대응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배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 비상대응센터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큰 회색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준호는 저를 센터 책임자인 김 박사에게 소개했어요. 그녀가 저를 안내할 예정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쓴 진지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메인 관제실로 안내하면서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을 보자마자 제 입이 거의 벌어질 뻔했어요. 방은 거대했고 한쪽 벽 전체가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화면들은 날씨 패턴, 교통 상황,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상 상황을 위한 우리나라의 신경중추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대응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영자들이 다양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팀은 남부지방의 작은 화재를 추적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음식과 물자가 국가 전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며 교통 데이터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조류 독감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처럼 계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시나요? 김 박사는 한국 전역에 수백 개의 농장을 나타내는 점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화면들을 불러오고 있었어요.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센서가 닭의 이상 행동이나 질병을 암시할 수 있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면 즉시 알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 아무 농장이나 확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심지어 운송이나 공유 자원을 통해 연결된 농장들까지 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능한 발병을 감지하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 농장을 즉시 격리하고 인근 농장들을 더 자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멈출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두가 얼마나 차분한지였어요. 소리 지르거나 패닉에 빠지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집중된 작업만 있었습니다.
전체 운영은 마치 체스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플레이어들이 몇 단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한 화면의 경보가 깜빡였어요. 3명의 운영자가 즉시 집중했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문제를 파악했어요. 주요 고속도로에서 배달 트럭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럭들을 재배치하여 그 루트를 커버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통제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김 박사는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에 계란이 없을 때 그것이 자유인가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이 음식을 살 수 없을 때는요? 우리 시민들은 모두의 복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의 말은 가까이 와닿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혼란을 생각했습니다. 빈 선반들, 오르는 가격들, 마지막 계란 상자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 그것이 정말 자유였을까요? 그날 나중에 조용한 순간에 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로버트가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보냈습니다. 2 도시에서 식품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병원들은 기본 물자 부족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어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묶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제 믿음과 모순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방 중심 전략은 미국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로 그 위기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제 일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년 동안 가져왔던 많은 다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잘 작동한다고 쓴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것을 서구 가치에 대한 배신으로 볼까요? 저는 강경한 회의론자로서의 명성을 잃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침내 잠에 들기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종류의 기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호텔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첫 번째 기사를 쓰려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했어요. 제가 찾으려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도 말이죠. 한국 여행을 한 지 3주 후 저는 런던 타임즈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편집실은 항상 그렇듯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소리,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란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다룬 제1년의 기사들은 꽤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일부 독자들은 그것을 좋아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나약해졌다며 화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상사는 저를 보자마자 그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신문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기사들이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이 굵은 글씨로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위기 대응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자네 기사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상사가 의자에 기대어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네를 서구 가치에 대한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어. 다른 이들은 이것이 자네가 지금까지 쓴 가장 정직한 보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긴장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며 넥타이를 바로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에 자네는 훌륭한 기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어. 열린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을 보도했지. 그 말은 제가 받았던 어떤 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제 일정표는 위기관리에 관한 컨퍼런스 초청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쇼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관해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하도록 저를 원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조차 한국 시스템에 대한 제 관찰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6개월 후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저에게 동아시아 경제관계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 가정을 넘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변화된 관점은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여행 전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잘 작동할 리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지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3년 후에 왔어요. 금융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도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날아갔어요. 서울은 변해 있었습니다. 더 많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제 눈은 열려 있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이 나중에 다가왔어요. 스미스 교수님, 제가 몇 년 전 여기서 교수님 강연을 들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셨던 그 강연이요. 그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교수님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부 경제고문인 성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을 걸으면서 제 관점이 수년에 걸쳐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무지에서 겸손한 이해로의 여정은 한국에 대한 제 보도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제 다음 책의 윤곽이 이미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델을 넘어서 경제발전의 인간적 기초. 그 주요 메시지는 어떤 단일 경제적 접근 방식도 모든 곳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비결은 자신의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스마트팜이나 비상대응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근본적인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나 자신의 가정의 말이다. 서울의 밤 불빛을 바라보며 수년 전 이곳에 날아왔던 젊은 기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 너무나 확신에 찬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현명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궁극적으로 더 나은 기자가 서 있었어요. 회의론자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제 가장 귀중한 교훈이 있었어요. 되돌아보면 제 여정은 여러 면에서 한국 자체의 길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핵심 믿음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둘 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통해 적응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찾으러 왔던 이야기는 단지 계란이나 공급망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사람 모두에게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용감해질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제 펜이 일기장의 마지막 줄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기장을 닫고 가방을 꾸리고 이 교훈들을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복잡성을 받아들인 후에는 제 일과 제 삶이 측정할 수 없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